신의 존재와 의미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으로 해석하고 증명하려 했던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과 철학을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확신해야 하는 문제로 접어들게 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한 스콜라 철학은 13세기 고딕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다. 높아지는 건물 높이에 비해 벽이 얇아지고 창이 넓어지는 특징을 가진 고딕 성당. 상반되는 두 조건을 충족시킨 고딕 성당의 제작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이 이런 훌륭한 구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 사항을 하나로 통합을 해내면서 기독교적인 건축에 그리스 건축의 우수한 내용을 반영을 하면서 이게 고딕 건축, 오히려 기독교 건축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로는 절대 완성점에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가톨릭 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임석재 교수와 함께하는 중세 다시 보기. 중세 문화의 걸작품이라 불리는 고딕 성당. 고딕 성당이 담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통찰해 본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딕 성당, 가능하면 전성기 시대인 13세기 프랑스 고딕 성당을 가지고 이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주제인데 첫 주 때는 이거를 스콜라 철학, 비트하고 연관을 시켰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성당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언뜻 보면은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이기 때문에 사상에서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영향을 끼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주의라고 하는 중세 때 서유럽에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던 그리스의 영향, 그리스주의라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중세편에 나오는 얘기가 고전의 영향, 뭐 고전의 연속, 고전의 부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거 비슷한 현상이 건축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딕 성당의 구조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그리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장의 사진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주 때 보여드렸던 사진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미엥 성당, 이거는 이제 고딕 성당의 최고 대표작이고요. 이 깡에 있는 생테띠에는 로마네스크의 대표적인 성당입니다. 아미엥 성당은 두 건물의 지금 차이를 보면은 아미엥 성당은 천장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가 얇고 창이 넓습니다. 반면에 로마네스크 건물, 이 깡에 있는 성당은 벽체도 두껍고 그 다음에 높이도 낮고 특히 제일 꼭대기 3층에 있는 창을 보면은 크기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쪽은 굉장히 크고 이쪽은 창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일 정도죠. 그 다음에 특히 기둥을 보면은 아미엥 성당은 다발 기둥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다발이 마치 우리가 젓가락을 모아놓은 것처럼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로마네스크 건물은 좀 다발 기둥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의 어떤 최전성기를 이루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대가주망 공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이제 불어인데 영어로 치면 디게이지먼트죠. 스펠링은 똑같고 발음만 다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해체, 분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는 종속되는 거고, 그죠? 12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 건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중세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영향 아래 스콜라 철학과 자연신학 등에서 빛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건축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년간 지속된 낮은 천장, 두꺼운 벽, 좁은 천장의 로마네스크 건축과 달리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찬 높은 수직 건물인 고딕 성당을 짓게 됐다. 더 많은 빛을 살리기 위해 천장은 높고 창은 넓으면서도 벽은 얇게,
이 역학적 모순을 가능케 한 것은 구조기술의 승리라 불리는 대가주망 공법이었다. 대가주망 공법은 자연 생명체의 뼈대를 이루는 구성 원리를 건축에 대입한 것으로 외피 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공법이다. 뾰족아치, 리브 그로인볼트, 네이브월의 3분법, 다발기동체계, 플라잉 버트레스 등의 여러 부재가 인체처럼 유기적으로 어울려 빛의 건물을 완성시켰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유기성은 귀납적, 경험적으로 완성된 고딕 성당의 특징에 속한다. 고전의 연역성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술사 책을 펴보면은 그 고전주의 3대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근데 이 고전주의 건물은 전체를 처음부터 다 정해요. 종이 위에서 모든 부재의 크기, 사이즈, 위치, 이런 걸 다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근데 고딕 성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설계도가 없고 굉장히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쌓다가 아니다 싶으면 헐고 다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가주망 공법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밝은 빛을 들여올 수 있는, 그렇게 이게 뭐냐면은 요즘같이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은 어떤 최고점의 건물을 미리 다 계획을 해서 고딕성당처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전 기법으로는 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주 때 왜 고딕성당이 높이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한가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장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귀납적으로 연역성을 해체하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쌓다가 헐고 저렇게 쌓다가 해서 나온 이제 마지막 절정판이 랭스와 아미엥 성당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그 고딕 성당을 보시면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데 벽체가 얇아지고 창이 넓어진다라는 게 이게 대가주망 공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은 벽이 두꺼워야 돼, 그죠? 밑에서부터 넓게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면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빛이 들어오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벽체가 두꺼우면은 창 면적이 좁아지고.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벽체가 얇아지고 창이 넓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쇄적인 조건이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충돌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이게 고딕 성당의 최고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현대 건축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요. 물론 요즘 이제 컴퓨터 돌리면은 고딕 성당의 구조역학은 쉽게 풀어요. 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반되는 조건을 컴퓨터도 없고 기계도 없는 과거에 손으로 하던 수공예 시대에 그런 상반되는 두 조건을 동시에 해결을 했느냐. 이거가 이제 많은 그 건축 사학자들을 고딕 연구에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대가주망 공법이라는 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고딕 성당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이용, 랑, 파리 노틀담, 샤르트르. 그래서 이제 그 랑이나 파리 노틀담은 이 복도가 많아, 그죠?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5랑식이고 노아이용하고 샤르트르는 3랑식인데, 그러니까 그 3랑식, 5랑식이라서 바깥쪽 그 복도 빼고 가운데 네이버 부분하고 첫 번째 아일, 그다음에 외벽 빼고 그 부분에 돌 면적이나 돌 무게만 모아놓고 보면은 건물이 낮은 노아유형하고 건물이 높은 파리 노틀담 나중에 지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돌 무게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번 첫 주 때 말씀드렸지, 만두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물은 만두피가 두꺼웠고 그 만두피를 이제 미는 밀가루 덩어리는 똑같단 말이죠. 근데 고딕으로 오게 되면 이거를 잘 밀어가지고 투명하게 속에 부추도 다 보이고 찢어질 듯 말 듯 야들야들한 그런 만두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고, 또 요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생테티엔의 벽체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로마네스크 때 벽체가 얼마나 두꺼웠냐면은 2m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벽체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가운데 이제 사람 다니는 통로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고딕 성당 오게 되면 벽체가 60cm, 그러니까 뭐 3분의 1 이렇게 아주 얇게 줄어들면서 창 면적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빛이 쫙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 대가주망공법의 구조적 우수성하고 첫 주에 말씀드렸던 빛,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 로마네스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벽체가 두꺼웠느냐? 이거는 로마의 연속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네스크라는 말 자체가 로마다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으로 벽체 구조가 구조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의 구조 방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접합식, 일체식,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조, 하중을 받는 역할을 벽이 하느냐, 기둥이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벽체 구조와 기둥 구조로 보통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속하는 내용이긴 한데 보통 그리스 건축이 기둥 건축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 신전하면은 기둥열이 쫙 서 있는 게 떠오르잖아요. 로마 건축은 벽체 건축입니다. 기본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크게 이제 상위 레벨에서 대표성을 부여할 때 보면은 그리스 건축은 기둥 건축, 로마 건축은 벽체 건축. 로마네스크는 여기서 보시듯이 벽체 건축입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기둥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고딕 성당은 기둥 건축으로, 기둥 구조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중세라고 하는 시기로 보면은 같은 건축인데 로마네스크가 이제 만두피 하듯이 발전해서 고딕이 된 건데 구조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로마네스크와 고딕은 반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서양 문명을